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가 할 만한 이야기라고 해봐야 힘들게 산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들 뿐이라 남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 게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안 좋은 일들도 결국 다 지난 일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제 인생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제가 제일 잘한 일을 꼽자면 그건 다름 아닌 결혼일 겁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린 것이 제 인생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한텐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5살 무렵 제 이름 석자 적힌 종이 한 장과 함께 보육원 앞에서 버려진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지내야 했어요. 나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지 늘 궁금했지만 아무것도 정보를 남기지 않은 탓에 저는 부모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아로 자라야 했던 저는 부모가 있는 다른 집 아이들이 늘 부러웠어요.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골라준 예쁜 옷 입고 예쁘게 머리 빗어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샘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어릴 적 소공녀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잃고 기숙학원에서 갖은 고생하다가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다시 소공녀가 되는 그 동화 말이에요. 버림받은 게 확실하다 생각해서 부모님을 다시 찾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도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지 저는 그 이야기를 늘 동경하곤 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의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 비슷한 키다리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어릴 적 아무도 제게 관심 없던 그 시절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신 아저씨는 제 은인이셨죠. 그분은 저희 보육원에 물건을 배달해 주러 오시는 분이셨어요. 주말마다 한 번씩 물건을 싣고 오시는데 아저씨가 그때마다 다른 아이들 몰래 저만 따로 불러 사탕이나 주전부리들을 챙겨주곤 하셨어요. 가끔은 학용품도 챙겨주시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감사했던 건 저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늘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보육원 선생님들은 수십 명 되는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일일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실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남에게 관심을 받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저씨의 관심은 제게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애야, 이번 주도 잘 지냈니? 이번 주도 그냥 그렇죠 뭐. 별일은 없었어요. 별일 없으면 된 거지. 원래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런 걸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란다. 그럼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아, 맞다, 아저씨. 저 이번에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반에서 100점은 저 하나뿐이래요. 공부 잘하는 우리 반 반장도 받침 하나를 틀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맞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그래? 아이, 정말 장하다. 역시 우리 영애가 최고다. 아유, 미리 알았으면 아저씨가 선물이라도 들고 오는 건데. 선물이요? 정말요? 아이, 그럼 정말이고 말고. 원래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선물을 받는 거란다.
물론 아저씨가 형편이 이래서 비싼 건 못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 영희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해줘야지. 영희야, 뭐 갖고 싶니? 인형 사줄까? 아니면 색연필을 사줄까? 저는 큰 거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평소에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그래도 칭찬받을 일을 했으니 뭔가 받아야지. 그럼 책이나 한 권 사다 주세요. 전에 사주신 소공녀는 벌써 100번도 더 읽었거든요. 녀석,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영희 너는 나중에 큰 사람 되겠구나. 그때 가서 아저씨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어쩔 때는 삼촌처럼, 어쩔 때는 친구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아저씨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늘 아저씨를 찾아가 위로를 얻었어요. 혼자라서 힘들 때도 아저씨에게 털어놓으면 금방 잊을 수 있었기에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이 제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고 아저씨 역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아저씨에게는 저 말고 진짜 자식이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인호 오빠가 아저씨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저는 아저씨의 소개로 어려서부터 인호 오빠와 알고 지냈고 언젠가부터 인호 오빠를 남몰래 짝사랑해오게 됐습니다. 어릴 때야 저한테 잘해주는 오빠가 있으니 좋아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도 설마 그 감정이 나이 먹고도 계속될 줄은 몰랐죠. 그냥 언젠가 사라질 감정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인호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돼버렸더라고요. 어릴 적 같이 소꿉장난하며 놀았던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인호 오빠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마음이 커져버렸던 거죠. 그렇게 제가 제 마음을 눈치챘던 건 20살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인호 오빠가 남자로 보이면서 제가 내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영희야,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어디 놀러라도 갈까? 됐어. 나 주말에 바빠. 바빠? 그럼 다음 주는? 다다음 주도 바빠. 오빠는 일 안 해? 뭐가 그렇게 한가해서 자꾸 찾아오는 거야? 바빠도 영희 너 보러는 와야지. 우리 요 근래 자주 못 봤잖아. 내가 월급 탄 김에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그래. 먹고 싶은 거 없니? 됐다니까 자꾸 왜 그래. 나는 뭐 돈 못 벌어? 나도 내 돈 벌고 나도 월급 타. 먹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사 먹겠다니까. 우리 영애가 갑자기 왜 이럴까? 전엔 오빠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이젠 내가 싫어진 거야? 난 아직 우리 영애 좋은데. 왜? 이제 오빠가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오빠는 내 맘도 모르면서 진짜.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저는 사춘기도 뒤늦게 왔던 모양입니다. 남들이 짝사랑을 시작하며 가슴앓이 할 적에는 인호 오빠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친오빠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러고 나이를 먹고 나니 제 마음을 점점 깨닫게 됐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인호 오빠에게 고백할 수 없었어요. 괜히 치기 어린 제 마음 때문에 인호 오빠를 놓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인호 오빠와 아저씨가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인호 오빠와 아저씨와 지금처럼 가족 같은 관계로 계속 함께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거리를 두며 좋은 동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도 모르게 점점 커지는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오빠에게 제 마음을 고백해버리고 말았죠. 오빠랑은 계속 가족 같은 관계로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내가 바보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안 되겠어, 오빠. 나 오빠 좋아해. 뭐라고? 영애, 너가 나를 좋아해? 미안해. 그럼 이제 우리 이전처럼 못 지내는 거겠지? 바보야. 나랑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고 싶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귄다고 우리가 멀어질 것 같아? 영희, 네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랑 나랑 다 같이 네 가족 되는 거잖아. 그 생각은 안 해봤어? 다행히도 저희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인호 오빠도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서로만 그 마음을 모르고 괜히 내외를 하려 했던 것이었죠. 저는 저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얼결에 제가 고백을 해버리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 오빠는 오히려 좋아하며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다며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호 오빠가 제 남편이 됐네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친오빠처럼 따르던 오빠와 결혼을 하며 제게는 시부모님과 가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꿈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로서 결국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아저씨가 저를 예뻐하셨다고 해도 자식과 결혼시키는 건 다른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고아인 저를 반대하지 않고 받아주신 시부모님께 저는 더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아버님께는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뿐이었고 살면서 다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셈이었죠. 처음부터 아버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남편을 만날 일도 없고 남편과 결혼을 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드디어 가족이 생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예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남편이나 저나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고 아웅다웅 사는 게 꽤 행복했어요. 늘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던 제가 제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더 바랄 것 없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이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형편은 조금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의 생각처럼 다행히도 남편과 저는 꽤 잘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저희 힘으로 전셋집까지 얻게 됐고 집을 얻고 자리를 잡으면서 아이까지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딸 지은이가 태어나며 저희 부부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그런 제 손을 잡아주며 믿음을 주는 남편이 있기에 더 이상 두렵거나 걱정할 게 없었죠. 저희 딸아이의 소식에 시부모님도 참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딸의 걸음마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시골에서 아버님과 농사 지으며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건지 건강하신 줄만 알았던 분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시골에서 혼자 농사까지 지으시며 독신 생활을 잘 하셨고
저는 걱정을 하면서도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살지만 남편과 제가 자주 찾아뵈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마저 일찍 떠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몇 년 뒤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서 그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곧장 응급실로 실려와 긴 수술을 받게 됐지만 남편은 결국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던 만큼 남편의 죽음은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되신 아버님을 보며 나중에 내 남편이 혼자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해봤지만 설마 남편이 먼저 저를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에도 늘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적어도 저보다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사고로 허망하게 죽어버릴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남편의 장례식도 어떻게 치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방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저를 달래주신 것은 역시 저희 아버님이셨죠. 아버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것이니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 그런 아버님이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힘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위로받으셔야 할 분이 되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어떻게 저는 매번 힘들 때마다 아버님께 받기만 하는지 세상 천지에 저 같은 며느리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 딸 때문에라도 저는 꼭 버텨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로 저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원래도 마땅치 않았던 탓에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나마 있었더라면 어려움이 반으로 나뉘었을 텐데 의지하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어려움을 저 혼자 견뎌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빌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모셔야 할 형편이었는데 아버님은 괜히 며느리에게 부담되기 싫으시다며 매번 제 도움을 거절하셨어요.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계속 혼자 지내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가 모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버님.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잘 지내고 있다.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사진 멀쩡해서 며느리한테 얹혀 사냐? 난 괜찮으니까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면서 살아. 그러다가 아버님마저 잘못되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제가 아버님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아시잖아요. 아이, 그렇다고 내가 해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짐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한 소리 말고 내 걱정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죽은 뒤 제게 매달 돈을 붙여주셨습니다. 분명 아버님도 혼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돈이 없으신 게 뻔한데도 어디서 돈이 나셨는지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붙여주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30만 원이겠지만 저나 아버님께는 그 돈이 무척 큰 돈이었어요. 특히나 혼자 아이 키우는 제게는
한 달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죠. 그런 정도면 아버님께도 분명 큰 돈일 텐데 어떻게 며느리 걱정까지 해서 이러시는지 저는 아버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 돈을 또 보내셨어요? 자꾸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요? 너 나 무시하냐? 나도 그 정도 돈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이 있으시면 아버님한테 쓰시죠. 아버님도 어려우시잖아요. 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매번 죄송해서 그렇죠. 아니다. 나는 나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도 돈이 남아서 보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아니, 내가 능력이 되니까 해주는 거지. 나도 굶어가면서까지 돈 보내는 미련한 놈은 아니라니까. 아무튼 내 걱정은 말고 잘 지내거라. 알겠지? 말로는 쓸 거 다 쓰신다고 하지만 아낄 만큼 아끼시는 아버님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양말이며 속옷이며 한 번 산 물건은 다 찢어져서 더 이상 소용없을 때까지 아끼시는 구두쇠 같은 아버님이 얼마나 열심히 모으셔서 그 돈을 제게 보내주셨을지, 그런 아버님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친정 아버지의 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혼자 된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해도 없는 살림에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아버님께 감사했지만 정작 저는 받기만 할 뿐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 한번 찾아뵙는 것도 늘 연례 행사였네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자면 왔다 갔다 차비도 부담되고 딸아이 학교 문제며 제 직장 문제 때문에 멀리 가는 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님께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지도 않으시니 저는 그저 아버님 생신이며 명절 때 정도 찾아뵙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건강이 나빠져 가시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쩜 이런 못돼 먹은 며느리가 있는지 뒤늦게서야 상황을 알고 자책하고 말았죠. 며느라,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한번 내려와 주겠니? 아무래도 내가 오래 버티진 못할 것 같구나. 특히나 요즘 꿈에 자꾸 네 시어머니가 나오는 것이 금방이라도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나야 이렇게 떠나도 미련 없지만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떠나신다뇨?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세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바쁜 줄 알지만 내려오거라.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구나. 평소에는 안부 전화를 드려도 늘 건강하시다, 괜찮으시다고만 하시던 아버님이셨기에 그런 아버님이 갑자기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편찮으셔서 괜히 약한 소리를 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죽기 전에 제 얼굴을 꼭 봐야겠다며 담담히 말씀하시는 것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일 제쳐두고 곧장 아버님을 찾아뵌 저는 평소와 달리 약해 보이시는 아버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꼬장꼬장 하시던 아버님이 기력도 없이 이불에 죽은 듯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편찮으셨던 것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년이 됐으니 아버님 연세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마냥 건강하실 줄만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빨리 헤어질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의 남편마저 일찍 떠나며 그나마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그런 아버님마저 제 곁을 떠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야윈 아버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제게 아버님은 긴히 전할 말이 있다며 어려운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은 전부 너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말을 아꼈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혼란스럽구나. 그땐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늘 후회뿐이잖니. 그래도 내 선택이 설령 틀렸다고 한들 모든 건 며느라가 너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만 알아다오. 나는 절대로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단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못하셨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도 아버님이 저한테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니신 거 알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시집살이 당할 때에 제대로 편들어주지 못하셨던 게 미안하셨을까? 아니면 남편 떠났을 때 아쉬우신 게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아버님이 제게 미안해하실 일이 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설령 아버님이 저한테 정말 잘못을 하셨더라도 저는 아버님을 원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신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나한텐 죽고 못 사는 친구가 한 놈 있었어. 고향에서 같이 나고 자란 중마고라서 어릴 적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랐고 서로 집안 사정이며 형편이며 서로 모르는 것들이 없는 사이였지. 그놈이나 나나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큰 형편이었던 탓인지 우리는 서로를 누구보다 이해했었어. 네 놈이 그러면 나도 그러고 내가 그러면 너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 정말 친형제, 아니 친형제 그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지. 정말 가까운 사이셨나 봐요. 살면서 그런 친구 두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버님 복이 많으셨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평생 감사할 일이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내 편이 되어줄 녀석이었으니까. 그러니 나도 그 친구에게 그랬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어. 왜요? 뭘 못해주셨는데 그러세요? 저한테 해주실 이야기가 그 친구분과 관련된 건가요?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 묻지 말고 그냥 들어봐라. 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아무튼 그놈이랑 나는 나이를 먹어서도 별 볼 일이 없었어. 가난한 집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으니. 갑작스럽게 오래전 단짝 친구분 이야기를 꺼내시는 아버님을 보며 저는 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아프신 와중에 어렵게 입을 여시고는 갑자기 왜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분과 제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라도 있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궁금해하며 묻는 제게 아버님은 들어봐 달라며 저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순간 그 눈빛이 왜 그리 애처롭고 괴로워 보였는지
저는 궁금한 것을 꼭 참고 조용히 아버님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제게 오랫동안 아껴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내 친구와 나도 각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게 됐단다. 사실 그 사이 소식이 잦지는 않았었지. 그놈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돈을 벌겠다며 큰 도시로 나갔었는데 이 몸이 멀어지다 보니 마음도 멀어진 건지 그 후로는 이전처럼 자주 볼 수가 없었거든. 그래도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으면 꼭 나를 불러서 자기 봉급으로 밥 한 끼씩 대접해주던 친구였는데 그것도 나이 먹고 세월 흐르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 나도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돈 벌러 다니고 그놈도 진득하게 붙어있지 못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을 해온 거야. 내가 그놈보다 일찍 결혼하고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니놈은 언제 장가갈 거냐 물었었는데 그땐 분명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했었거든. 노총각 되기 전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아니 이놈이 글쎄 그 사이에 나한테 말도 없이 장가를 갔는지 갑자기 애를 낳았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안 닮아 예쁜 딸이라면서 말이야. 그때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싶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길게 묻지도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만 전했었는데 그 뒤로 또 그놈이랑 연락이 끊겨버렸어. 오랜 세월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락을 끊임없이 주고받으시던 두 분이 세월이 흐르며 어쩔 수 없이 멀어지셨나 봅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하셨겠지만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 서로 예전처럼 세세한 사정을 알고 지낼 순 없으셨던 거죠. 그러는 사이 아버님은 어머님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희 남편까지 낳으셨고 그동안 그 친구분께서는 미혼이었다고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으니 결혼 같은 중대사는 미리 말해주실 거라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친구분이 어느 날 딸을 낳았다며 연락을 해오신 뒤로 또다시 연락이 없으셨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길 줄 알았더라면 아이 낳았다는 소식 듣고 바로 찾아가 봤어야 하는 건데 나도 생업이 있다 보니 시간 내보자고 자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연락이 끊겨버렸지. 그때는 무슨 사정인지 듣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이 나중되어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구나. 그렇게 몇 년간 연락 없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내게 연락을 해온 거야. 이번엔 아예 우리 집 주소를 물어 직접 찾아왔더구나. 근데 그런 친구놈 품 안에 웬 아이가 안겨있는 거야. 이제 겨우 서너 살 됐을까? 애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4, 5년 정도 흘렀을 텐데 보기엔 그것보단 훨씬 작아 보였어. 애기 나이에 비해 너무 작다 싶었는데 그제서야 찾아온 친구놈 사정을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더라고. 애 엄마가 애만 낳아서 맡기고 가버린 탓에 아이가 지 엄마 젖도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자랐던 거야. 그래서 괜히 분유 타먹여서 그런 건지 뭔지 이 또래보다 작았다고 하더라고. 이 상황이 급박해서 그런 건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어쩌다 애 엄마랑 헤어졌는지 그런 건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혼인관계가 아니었던 거겠지. 그래서 그때도 뜬금없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없이 아이 얘기를 했던 거야. 어쨌든 그렇게 마누라도 없이 혼자 어린 딸을 키우려니 그놈도 인생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 원래도 지 입에 불칠하기도 버거워 정처 없이 떠돌던 놈이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자식이 생기니 어쩔 수 있었겠어.
그래서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들어서 연락을 못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랬던 친구가 왜 갑자기 몇 년 만에 지 자식을 들쳐업고 찾아왔냐? 이게 더 기막힌 사정인 거야. 대체 어쩌다 그런 건지. 그놈이 글쎄 옥살이를 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자수하러 가기 전에 지 딸을 나한테 맡기러 온 거였어. 내가 아는 그놈은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놈인데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버님의 친구분께서 갑작스럽게 감옥에 갈 일이 생겨서 어린 딸을 어쩔 수 없이 아버님에게 맡기러 왔었다는 겁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던 친구분이 자기 임금을 떼먹은 사장과 시비에 엮여 그만 사고가 벌어졌답니다. 언성이 높아지며 몸싸움을 하던 중 실수로 그 사장이 그만 죽어버리게 된 거죠. 아버님 말로는 그 친구분이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여린 분이라 그러셨는데 어쩌다 큰 사고에 휘말리신 듯 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분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면 혼자 남겨질 자식을 걱정해 가장 믿던 친구에게 딸을 맡기러 오셨던 겁니다. 그놈이 애 엄마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필이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나쁜 사장한테 걸려서 그런 일에 휘말린 것도 한스럽더구나. 이놈은 참 열심히 사는 놈인데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운이 없다 싶었지. 하지만 사고라고 해도 결국 살인은 살인 아니냐. 그렇다고 그놈이 자기 죄값 안 치르고 도망다닐 놈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자기 발로 자수하겠다면서 그 전에 자기 딸을 나한테 부탁하고 간 거야. 자기 없이도 잘 좀 키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사실 당연한 일이었지. 만약 내가 반대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 녀석은 내 아들을 맡아줬을 테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나도 그 친구의 아이를 거둬주고 싶었지만 나한테 당연한 일이 내 식구에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한 거야. 나한테야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친구고 그 친구의 하나뿐인 피부치지만 나 같은 놈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고 사는 내 처한텐 갑자기 굴러들어온 객식구일 뿐인 거지. 아무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셨겠죠. 어머님 아버님도 어렵게 사셨고 더구나 자식이 있으신데 거기다 남의 자식까지 거두는 게 어떻게 쉬우시겠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으냐? 그럼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인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자기 아이 부탁한다고 그러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 와중에 남의 자식까지 건사한다는 게 사실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거 거절했다고 해서 누가 함부로 어머님 아버님을 탓하겠어요. 아마 그 친구분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차마 그 친구에게 사정을 전하지 못했어. 자식 걱정뿐이었던 친구한테 차마 못 키워주겠다는 말을 못하겠더구나. 그러면 어쩌셨어요? 그분은 감옥에 들어가 버리시고 다른 친척은 없었대요? 친모라도 찾을 수 없었으려나? 애만 넘기고 간 사람이라 그 친모는 찾아볼 생각도 못했고 달리 맡아줄 친척은 없었을 거야. 그놈도 그걸 아니까 나한테 맡겼던 거고. 그놈 사정을 잘 알던 나는 결국 그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결단을 내려야 했단다. 내 자식 못 입히고 못 먹이면서 남의 자식 키울 생각은 추워도 말라는 아내의 성화에 결국 그 어린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했어. 하지만 그 결정이 결코 쉽진 않았단다. 어찌나 죄책감이 드는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악몽을 꾸곤 했으니까. 얼결에 친구분의 자식을 떠맡게 되셨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남의 자식을 키우실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늘 빈 쌀독을 훑고 어쩌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마저 주워 먹었다고 하니 그런 집 사정에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같이 키우겠어요. 하지만 당장 자수를 하겠다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아이의 거취를 결정하셔야 했죠. 오랜 고민을 하셔야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셨던 아버님은 결국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셨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곤 하지만 결코 마음은 편하지가 못했다. 차라리 친구가 찾아왔을 때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 했나 싶다가도 그렇게 해서 그놈이 지선으로 자기 자식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대신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 마누라는 우리 자식이나 신경 쓰라면서 내가 엄한 걱정한다 했지만 난 일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친구 딸이 걱정돼서 미칠 지경이었단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해줄 것은 없지만 종종 찾아가서 지켜보기로 결정했지. 그렇게 나는 보육원의 배달 일을 맡으며 그 보육원을 드나들게 됐어. 매주 한 번씩 보육원으로 물건을 날라주면서 그 애가 거기서 잘 지내는지 살피곤 했었단다. 마누라 앞에서는 일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나는 직접 친구의 딸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지. 겨우 한 달에 몇 번 찾아가는 걸로 생색이냐 하겠지만 그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아이를 맡아주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했지만 말로만 걱정하느니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그곳에서 점점 적응하면서 잘 지내는 듯 했고 그러다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며 2년이 됐단다. 거기까지 듣고 있던 저는 순간 어딘가 익숙한 얘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매주 찾아가셨던 보육원, 그곳이 바로 제가 지냈던 보육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번 저를 챙겨주셨던 아버님이 떠올랐던 저는 그제서야 아버님의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 친구분의 딸이 제 얘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게 아버지가 계셨다니, 그분이 저희 시아버님과 친구 사이였다니, 그동안 한 번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혹시 아버님이 저희 보육원 말고 다른 곳에도 다니셨어요? 왠지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서 뭔가 이상하네요. 그래. 내가 여태껏 설명한 내 친구놈, 그리고 그 놈의 딸이 바로 너란다. 내 중마고우가 오래전 내게 맡겼고 내가 거두지 못했던 친구의 딸이 며느라긴 너였단다. 정말로 미안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주지 못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여태껏 숨겼냐고 욕해도 할 말 없지만 이제서야 진실을 밝히는 나를 용서해다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버님 친구분의 딸이었다니,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 저와 제 아버지의 이야기였다니 충격적이었어요. 마냥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라 생각하고 아버님 입장에서만 들었는데 그게 사실 제 얘기라는 걸 깨닫자 마음이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해주셨냐 하는 원망보다는 그냥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제 사연을 듣게 된 것이
놀라고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비밀로 하셨던 건지 의아하면서도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있었죠. 그럼 왜 여태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저를 맡아주시지 못하셨던 죄책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뒤라던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저를 맡아주셔야 할 이유도 없고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 위해 주신 게 맞는걸요. 제가 설마 그런 아버님을 원망할까 봐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 소식도 모르고 사는 것보단 알려주시는 게 맞죠. 미안하다. 나도 그 일로 고민을 오래 했지만 그것도 결국 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 네 아버지가 자기 일을 알리지 말라 했거든. 그랬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끝까지 이 일을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은 제 친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가 옥살이를 하기 위해 자수를 하면서 시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었대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고 제게 아버지의 사정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딸이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다는 걸 아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을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거두진 못하셔도 그 마지막 약속만큼은 지켜야겠다 생각하셨고 그 비밀을 위해 제게 여태 말씀을 해주지 못하셨던 거였죠. 내가 다른 건 못 지켜도 그 말은 지켜줘야겠다 생각했지. 같은 아비인 내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부모가 범죄자라는 것을 아는 것보단 고아라고 알고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도 언젠간 알아야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었다. 나는 그게 네 아버지가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그때 자기 입으로 직접 사정을 말해주리라 기대했어. 근데 결국 그럴 수가 없었구나. 너희 아버지가 그만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결국 네 아버진 너를 찾아오진 못했고 나는 긴 세월을 너한테 비밀을 만들어야 했지. 아버지의 행방을 궁금해하기도 잠시 저는 결국 친아버지가 옥살이를 하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끝내 찾아오지 못하셨고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셔야 했던 거죠. 그런데도 자신이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나니 아무것도 모를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자신마저 죽으면 혼자가 될 제가 부모의 사정도 모르고 힘들어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결국 오랜 약속을 깨고 제게 진실을 말해주셨네요. 그렇게 아버님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게 된 저는 이유 모를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너를 거두지 못한 것도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도 전부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똑똑한 놈이었으면 더 나은 결정을 내렸을 텐데. 내가 한심한 놈이라 너를 더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싶구나. 그래도 네 아버진 너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다오. 너를 정말 사랑하는 네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살거라. 그럼 남편도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너도 계속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니? 감사해요, 아버님. 이제라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저는 왠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나를 매정하게 버렸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내 편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니 왠지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실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딘가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거. 그건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희망 같은 거거든요. 그런 희망이 늘 부족했던 제게 아버님의 이야기는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시려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아버지나 아버님 원망 안 해요.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잘못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을 맡아 키우는 게 당연해야 할 일도 아니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매번 아버님이 찾아와 주시고 챙겨주셔서 외롭지 않았는걸요. 그러다가 남편처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저희 지은이도 생겼고요. 비록 지금은 남편이 제 곁에 없어서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저는 남편이랑 같이 했던 그 시절이 제일 행복하고 그건 전부 아버님 덕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 속이 한결 편하구나. 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네 아버지한테 잘못한 일은 내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다. 너를 잘 길러달라는 그 약속을 내가 못 지켰잖니. 차라리 그놈이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그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원망이라도 직접 들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용서받을 기회마저 잃었으니 이걸 어떡하겠니?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물론 꼭 약속 때문만은 아니야. 네 아버지 부탁이 아니었더라도 나한테 너는 이미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님께서는 잠시 뒤 떨리는 손으로 제게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산 상속 서류와 웬 특허증들이었어요. 이게 내가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뭐 재산이야 나 죽고 나면 내 가족은 너랑 지은이뿐이니 너한테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는 너한테 내 재산을 줬을 거다. 너는 정말 내겐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 아버님께 충분히 감사한걸요. 당연히 받아야 할 네 몫이니 감사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 특허증은 뭐예요? 아버님 특허가 있으셨어요? 아버님께 특허가 있었다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머리가 좋으신 편인 건 알았지만 특허까지 내셨을 줄은 몰랐거든요.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지으며 불편하셨던 점들을 연구해서 아버님께서 여러 특허권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겉보기엔 별걸 아닌 듯 보이지만 제품 하나하나 아버님의 열정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제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저한테 주시겠다니 전 너무 감사해서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십수년을 고민해서 개발한 물건이란다. 별건 아니어도 덕분에 용돈벌이가 꽤 쏠쏠하거든. 내가 너한테 매달 보내던 돈도 다 여기서 나온 돈이지. 네가 내 특허권을 가져가면 나 죽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을 게다. 아니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내 자식들 잘 됐으면 싶어서 노력하던 결과였는데 겨우 30만 원짜리지만 받아주렴.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럼 조금이라도 보태서 지은이 잘 키우고
혼자 기죽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버님은 제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엄하셨던 분이 늘 제게만 약하신 걸 보면 오래전 친구의 부탁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자신의 막내딸처럼 생각하신 탓이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는 재산도 특허권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라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들의 금전적 가치보다 그 진심과 마음이 더 귀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동안 아버님께 받은 사랑을 떠올리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당부대로 기죽지 않고 잘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며칠 뒤에 아버님께서는 결국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언제 고비일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계속 아버님 곁을 지켰는데 밤사이 주무시다가 제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가셨더라고요. 인사도 못 나누고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편안히 주무시다가 가신 것이 다행이라 생각됐습니다. 고생만 많으셨던 아버님이 떠나는 날에는 누구보다 평온한 웃음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홀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고 아버님의 유언대로 아버님이 남기신 것은 제 몫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아버님 유산을 정리한 돈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평생 소박하게 사신 분이 남기신 게 뭐 그리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버님 유산에 욕심을 낸 적도 없었고 저는 그마저도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딸아이와 단둘이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디 회사 담당 변호사라며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아버님이 제 앞으로 남겨주신 아버님의 특허권 때문이었죠. 지금 김영애 씨가 시아버님의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권리를 돌려주셔서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버님 특허권에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먼저 저희 쪽 의뢰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농기계와 공구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꽤 탄탄한 회사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할 제품에 관련해서 김영애 씨가 가지고 계신 특허권을 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변호사가 한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저희 아버님의 특허권을 사고 싶다는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기술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그렇게 제안받은 금액이 수십억이었어요. 아버님은 다 해봐야 별 돈은 안 되는 기술이라며 그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신 것을 미안해 하셨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돈을 얘기하다니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제안이 올 줄은 몰랐기에 그 당시에는 얼떨떨하고 경황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천천히 알아보니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더라고요. 아버님처럼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특허권을 들고 있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거기다 제가 한 번에 수십억을 벌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오겠어요. 결국 저는 주변의 조언들을 들어 아버님의 특허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진 혹시 아버님께 누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돈만 쫓는 게 아닐까 고민도 됐지만 누구보다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니 이해해 주실 거라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아버님 덕에 일확천금을 얻으며 돈방석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큰 돈을 만지게 될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아직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집을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저희 딸 등록금으로 묶어놓기로 했어요. 이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저는 막상 큰 돈이 생겨도 뭘 사고 싶은 게 없네요. 다만 이 모든 게 아버님 덕이라는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 딸 손을 잡고 아버님이 계신 납골 땅을 찾아갈 생각이에요. 가서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부자 됐다고 자랑도 하고 아버님이 만드신 기술로 계약한 계약서도 보여드리려고요. 아버님도 이런 일까지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아마 지금쯤 행복하게 웃고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와 아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모두들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리라 믿으며 저도 앞으로 딸을 잘 키우며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